있죠. 그래서 예를 썼어요. 근데 제가 이 조금 깊이 들어가보자. 아까 제가 이제 기왕에 저희가 시민사회나 자원봉사라는 게 뭔가를 이렇게 맛을 살짝 봤는데 시민사회 로원에 대해서 조금 한번 깊이 들어가 보자라고. 이분도 사회주의 혁명가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이탈리아, 그러니까 소련에서 이제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하는 걸 보고 야, 우리 이탈리아는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 또 유럽에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여러 이론을 편찬하는데 이분이 시민사회라는 개념을 처음 사용을 했어요. 그 왜 시민사회라는 개념을 이분이 썼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수의 좌파 사회이론가 대표적으로 마르크스 같은 경우에는 경제와 국가, 그러니까 그 생산력과 생산 관계. 그래서 생산력이 만약에 자본주의 사회면은 그 위에 이제 거기에 맞는 국가 체계가 존재한다 이렇게 봤었거든요. 근데 이 그람시는 자기가 이탈리아부터 유럽 사회를 보니까 그렇게 간단치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사회가 유지되고 있는가 봤더니 보니까 직접적인 지배, 예를 들면 국가에 의한 지배가 있는 거죠. 또 시장에 의한 지배가 있어요. 사람들 고용을 하고요. 이 지배에 근데 사람들이 보니까 그냥 어디 총 들고 와서 예를 들면 기업에 와서 일을 하게 하는 총 들고 와서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급여를 월급을 받으려고 스스로 가서 급여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즉 자본의 헤게모니에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동의를 해서 이 사회 체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느 정치 체제든 간에 직접적인 지배와 또 적극적인 동의, 이 두 가지 기제를 통해서 이 이름하여 국민들에 대한 지배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렇게 본 거예요. 러시아에서는 사실 국가가 모든 거였고 아직 시민사회라는 건 아예 존재 자체가 미미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이탈리아에도 어떻게 하면 혁명을 이룰 것인가, 사회주의 혁명. 그걸 보니까 시민사회는 아주 원시적이고 아예 형태도 갖추지 않아요. 아주 초라한 상태에 있다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근데 서구에서는 국가는 국가대로 존재하고 시장, 자본은 그대로 존재하는데 그 이외에 시민사회라는 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그람시가 발견을. 교회, 학교, 언론기관, 이름하여 시민권에 기반해서 이루어지는 또 종교의 자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말하는 헌법상의 여러 자유, 사회권적 기본권을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여러 조직체들, 인스티튜션들이 시민사회를 지배하고 있는데 그게 서구는 이미 상당히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거를 그냥 우습게 보고 러시아처럼 그냥 나라만 쓰러뜨려 가지고는 절대로 혁명을 성공할 수 없다라고 이분이 간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하여 여기 기동전, 진지전. 요새 무슨 최근에 이게 언론에도 많이 나왔어요. 이 개념. 그래서 지난번 10월 3일 개천절, 10월 9일 한글날에 여기 태극기 부대부터 우파 단체들이 시위하러 광화문에 나온다 했을 때 진중권 씨가 그 말을 했잖아요. 진중권 씨가 지금 무슨 기동전 할 때가 아니다. 기동전만으로 문재인 정부를 쓰러뜨릴 수 없다. 지금은 진지전을 펼쳐야 된다. 그게 내내야 그람시의 이론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시민사회가 아까 허약한 러시아에서는 그냥 국가만 쓰러뜨리면 그걸로 사회주의 혁명 끝. 근데 그거는 기동전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시민사회가 강력한 서구 안에서는 시민사회 안에서 헤게모니, 즉 거기 시민사회에 속한 일반 국민들이 선뜻 사회주의를 내 이념으로 받아들일 때까지 진지에 들어가서 즉 아까 교회, 언론, 단체 여기저기 들어가서 충실히 설득 작업을 해서 국민의 자발적 동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숙성을 시켜야 된다. 이게 이제 그람시의 혁명 이론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내용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게 이제 저 위에 보시듯이 프리즌 노트북스잖아요. 옥중수고 그람시의 유명한 그 책에 이제 이 진지전, 기동전이라는 개념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러분들이 진지전 이거 하나만 네이버에서 검색해도 최근 신문에 난 것도 수십 건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만큼 그람시는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우파 논객들은 야 봐라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모든 기관부터 뭐 사회단체부터 다 장악해서 지금 완전 사회주의화로 나가는 거 아니냐 할 때 이 그람시를 인용하고 있고요. 또 우파분들은 야 지금 니네 이런 식으로 그냥 겉투쟁만 해갖고는 어림도 없어. 그람시가 말했듯이 묵묵히 들어가서 일반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돼. 이거 할 때도 그람시를 인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 속에서 처음 시민사회라고 하는 이 학문적 개념이 이런 맥락에서 형성이 됐다라는 것을 잠시 이해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람시의 시민사회로는 이렇게 오늘 현실, 그러니까 오늘의 이념의 대치가 이루어지는 모든 곳에서, 모든 나라에서 끊임없이 인용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뭐 보수 논객들, 중도 논객들, 또 진보 논객들도 끊임없이 이것을 인용하고 있는 상황이 아주.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그 3섹터 모델을 설명을 할 때 제가 안토니오 그람시에 이어서 두 번째로 하바머스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사실 하바머스는 여러분들이 그 사회 철학에 이제 거두들 하면 마르크제, 하바머스, 아도르노 이게 이제 독일의 일마의 프랑크푸르트 학파라는 굉장히 유명한 그러니까 사회 철학이라는 개념을 만든 아주 패드들이에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석학들인데 그 중에 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 이제 생활세계의 실민화라는 그런 개념으로 생활세계는 말 그대로 여기 이제 제가 영어로 라이프 월드예요.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지는 공간이에요. 독일어로 레벤스벨트인데 이제 이 그대로 우리의 삶의 터전, 우리가 일반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생활세계인데 이분이 이제 다음 그 책에서 보면 저기 시스템 레벤스벨트 운트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 시스템은 뭐냐 그러면 시스템은 위에 국가체계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버머스의 이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체계, 즉 국가와 시장이라고 하는 이제 아까 제가 이분은 아무래도 그람시 이후의 학자이기 때문에 그람시를 기본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또 그 마르크스의 이론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그걸 발전시킨 학자이기 때문에 그걸 좀 더 깊이 연구를 한 거예요. 보니까 생활세계, 이거는 한마디로 지금 개념에서 보면 시민사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아까 얘기한 시민사회라고 하는 것과 체계, 국가나 기업이나 이 자본이라는 체계가 존재하는데 여기서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이 근대 사회라고 하는 것은 이 하버머스가 볼 때 체계는 끊임없이 그러니까 국가나 자본의 경우에는 끊임없이 효율성을 추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효율적인 그거는 도태돼야 되고 사라져야 되고 효율적인 걸로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을 그게 이제 자본의 논리, 마르크스가 얘기하는 자본의 논리거든요. 예를 들면 돈을 못 벌어. 제가 왜 우리 회사에 있어? 잘라야지. 이건 어떤 면에서 자본의 논리나 이윤 추구만을 바라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야, 효율적인 걸 최대한 해서 그래야 세금을 절약하지 왜 이런 무슨 복지 이런 게 그건 최소화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갖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하버머스가 볼 때는 뭐냐면 이 생활세계, 우리 일반 시민사회의 세계에서는 합리적인 의사소통이 강조되는, 강화되는 게 근대화라는 거예요. 근데 흔히 말하는 우리가 근대화하면 근대는 자본주의고,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효율성이고, 그러다 보면 효율적이지 않은 건 다 빼내야 되고 없애야 되고 이렇게 이해되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즉 뭐냐면 이분이 볼 때 원래는 기본적으로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체계의 논리는 체계 내에서만 통해야 되고 이 사람들의 세계, 시민사회의 세계에서는 효율성이 아니라 문화와 사회와 인격으로 구성이 돼야 되고 거기서는 의사소통이 강조가 돼요. 소통이 강조가 돼야 되는데 이걸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체계, 효율성만 강조하는 그 논리가 생활세계에 파고들면 이거는 거기서 비인간화가 일어나고 많은 문제들이 나타난다는 게 이 하버머스의 논리거든요. 조금 어려워요. 근데 기본 개념 그거고 그 개념 그 맥락에서 이해를 하면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분은 생활세계 합리화라고 용어를 썼거든요. 의사소통을 서로 중시하고 그 속에서 그런 문화를 해야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이 유지가 된다라고 보고 이게 원래 유지가 돼야 되는데 체계의 논리가 생활세계에 파고든다. 그래서 그것을 생활세계의 식민지화라는 표현을 썼어요. 하버머스가.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개념인데 만약에 여기 투트랙의 이 하버머스 이론은 뭐냐면 체계는 체계대로 나름 운영되고 또 여기 생활세계는 생활세계대로 운영이 됐으면 아무 문제 안 생겼어. 그냥 다 합리적으로 갔을 거야. 그런데 체계의 논리가 생활세계를 침범하면서 이 근대의 모든 문제는 발생한 거야 라고 이해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효율성만을 만약에 강조한다? 더더군다나 생활세계까지 그거는 자본의 논리, 국가의 논리, 전체주의의 논리지만 생활세계의 논리는 아니다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항해서 맞서 싸울 필요가 있다라고 본 것이죠. 방금 설명하신 네네. 지식이 부족해서 이해가 안 되는데요. 네. 일단 세계라는 거는 그냥 제가 이야기로 정치 세계, 네. 생활 세계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선택터, 네. 시민사회, 네. 정치 세계는 정치 세계로 돌아가고 생활 세계는 생활 세계로 돌아가는데 생활 세계는 돌아가는데 이 정치가 시민사회 개입해서 그거에 세뇌돼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야 이거 비효율적이네. 예를 들면 복지의 영역에서 이거 무슨 저분 아무 예를 들면 노인이 아픈 장애인이 있어요. 그럼 저 장애인 왜 저분이 저 사람이 왜 한마디로 우리 예산을 갉아먹고 있어? 이 논리는 생활세계에 들어오면 안 되잖아. 그러면 그거는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하는 상당히 논리의 비약이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생활 세계를 네. 저희가 많이 쓰는 용어로 공동체, 이웃과 그렇게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해해요. 네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네네. 들어오고 그래서 각각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면 이쪽은 이제 효율성을 강조하고 이쪽은 예를 들면 그 의사소통을 강조하고 이게 갔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체계의 논리가 은연중에 파고들어서 생활세계를 식민지화해버린다는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럼 그람시의 이중구조론을 허러머스라는 분은 보다 더 구체적으로 한 기회를 거죠. 나누고 이 둘 사이의 역동 관계나 둘 사이의 간섭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그렇습니다. 합리화, 심리지와로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그럼 합리화는 이분은 좋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합리화는 뭐냐면 거기에 말 그대로 소통이 있어. 이제 생활 세계 내에서 끊임없이 소통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바로 한목적적이라고 본 거예요. 그 존재 의의에 맞는. 네. 굉장히 예리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저도 도움이 됐습니다. 네. 네. 정확하게 말씀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우리 그 이정전 교수가 저기 서울대 이정전 교수가 이 여기 표현대로 이 도구적 합리성이 생활 세계를 파고들므로써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산업화와 도시와 과학기술의 급진전 이런 것들이 그 자체로서의 한계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방어해야 된다고 하는 논리를 이제 하버머스를 인용하면서 쓰고 있죠. 그건 그냥 한번 참고하시라고.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도 흔히 이런 오류를 범할 수가 있다는 거죠. 효율성과 합리적 의사소통이 충돌할 때 심지어는 가장 복지가 강조돼야 될 영역 혹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나 이 뭐랄까요 거기서 서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호혜적인 관계가 강조돼야 될 곳에 효율을 강조하는 시각이 때로는 들어와서 그 조직을 황폐화시켜버리고 이 사회적 자본을 강화하는 자원봉사 사실 이 자원봉사는 이 사회적 자본은 뭐 여러 이것도 대표적인 학자들 지금 여기 제가 세 사람 인용을 했는데 그 토크빌이라는 분이 프랑스 학자인데 이분이 미국에 가서 깜짝 놀란 거예요. 미국 사회를 돌아보니까 미국은 어떻게 지역사회를 지키고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아무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그 지역사회를 위해서 노력하고 이걸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다른 걸 연구하러 갔다가. 그래서 이제 이분이 사회적 자본이라는 개념을 세우고 야, 이 사회 예를 들면 제가 우리 한국 사회의 사회적 자본 하나의 예를 들면 지금 제가 그 제 후배랑 같이 양평에서 닭을 키우고 있거든요. 근데 닭장 뭐 열쇠도 잠그지도 않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요. 그래서 뭐 이렇게 물이나 사료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이렇게 해서 뭐 제대로 관리는 안 되지.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안 가니까. 근데 그 닭 절대 안 훔쳐가고 달걀도 하나도 안 없어져요. 그렇다고 뭐 CCTV 달아놓은 것도 아닌데도. 근데 만약에 그거를 제가 우리 사회가 신뢰 사회가 안 돼 있다면 일일이 감시해야 되고 그거 뭐 신경 써야 되고 이게 다 돈이잖아요. 예를 들면 근데 신뢰가 형성이 되면 사회적 신뢰가 이렇게 형성이 되면 그만큼 비용이 덜 들게 되잖아요. 하나의 예를 들자면 그런 건데 그래서 서로 여기 이제 토트넘의 말에 의하면 서로 개방적 태도가 유지가 되고 관용이 있고 서로 신뢰가 쌓이고 네트워크로 연결된 사회는 그렇지 않은 사회에 비해서 훨씬 시민 참여가 높고 결과적으로는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또 정책 결정에 드는 비용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쿠야마 트러스트라는 유명한 책을 쓰신 분이잖아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신뢰가 바로 사회적 자본의 구성 정의이자 구성 요소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사회적 자본을 강화하는 자원봉사라고 제 제목을 그렇게 붙였는데 중간 부분에 있듯이 사회 참여가 자원봉사를 통해서 결국에 사회 참여가 증가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이 역시 높아지면서 결과적으로 그것이 사회적 자본의 증가로 이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이 그래프는 지금 미국의 그 대표적인 도시들의 자원봉사 참여율이에요. 저기 보면 볼런티어링이라고 이제 자원봉사 참여율인데 위에 보면 솔트레이크 시티나
미네아폴리스나 쭉 뭐 밀워키, 뭐 샤롯대 등등은 상당히 높아요. 자원봉사 가운데 지금 평균이 이제 그 미디언 중간값이 이제 쭉 선을 그은 부분인데 밑에 보면 마이애미나 뉴올리언즈나 뉴욕이나 라스베가스는 상당히 낮아요. 굉장히 낮잖아요. 근데 도시별로 이렇게 큰 차이를 냈는데 야 사회적 자본이 한 사회에 강화돼 있다. 뭘로 측정하냐. 아무리 찾아도 자원봉사 참여율이 제일 좋은 지표더라라고 해서 저 안에 보라색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애미나 뉴올리언즈나 라스베가스 이게 1인당 경비원 수가 왜냐하면 사건 사고가 많고 문제가 많으니까 1인당 주민 1인당 경비원 수가 가장 많은 도시고 밑에 자원봉사가 이제 많은 도시들은 1인당 경비원 수가 가장 적더라. 그럼 그 지역사회 비용, 범죄율 모든 게 적다라는 걸 암시하잖아요. 그만큼 자원봉사가 높은 곳은 그것이 서로를 돌보는 사회 체계를 강화하고 여기 제가 세 번째 표에 거의 정리를 했더니 서로를 돌보고 돌보아야 할 강한 서로 상호 의무감이 있는 지역사회에 살면 사회 문제가 줄어들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런 연구 결과. 그래서 저는 이걸 이제 사회적 자본과 자원봉사의 경제학이 바로 이렇게 자원봉사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도시가 단순히 그냥 봉사가 있기 때문에 좋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니라 그만큼 살만한 것이고 적은 비용으로 사람들의 신뢰가 유지되고 그 속에서 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사회 체계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저처럼 큰 차이가 나는지 제가 연구 성과를 아직 못 봐서 그리고 이런 고민거리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론 마지막입니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은 이제 미국의 범죄학자들이 그 사회 무질서 논문에 차 두 대를 한 대는 멀쩡한 상태로 두고 한 대는 그 유리창 하나만 깨서 이렇게 놓고 일주일 후에 가보면 멀쩡한 차는 그대로 있는 반면에 이 유리창 하나만 딱 깨진 옆유리 같은데 조그만 걸 깨놔도 그냥 거의 일주일 내로 저렇게 만신창이가 돼버리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작은 무질서도 그걸 방치를 하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그 지역이 범죄의 온상으로 되더라. 그래서 이제 쓰레기로 비유를 하자면 쓰레기가 저 그래프처럼 조금씩 쌓이다가 막상 이 유리창 하나가 깨지듯 뭐가 깨진 유리창이 딱 되는 순간에 더 많은 쓰레기가 쌓이고 금방 산더미처럼 저렇게 쌓이더라. 그 원리는 여기서 설명한 걸로는 깨진 유리창이 돌보는 사람이 방치되면 그 지역의 범죄가 증가하는 왜냐고 그랬죠. 사람들은 그 지역을 아무도 돌보지 않으니까 거기서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저런 경향성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작은 거에 중요하다. 그냥 방치하지 마라. 황폐하게 이런 것들을 방치하면 저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잘 갖춰진 문화시설이나 공원이 있는 곳은 그 지역 주민들이 내가 보살핌을 받는다라는 의식 때문에 저렇게 정신적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우울증이나 뭐 자살률까지 감소하게 된다라는 것이죠.